하버드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촉즉발의 논쟁. 중국 유학생의 공격에 침묵하던 교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단 한마디에 굳어버린 학생들. 한국 기술은 정말 과장된 마케팅일 뿐일까? 하버드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의 국제기술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에반 브루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주로 첨단 기술과 국가정책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죠. 강의실에서는 조용한 편이라 학생들 사이에서 종종 냉정한 분석가라는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 강의가 인기 있는 이유는 아마 감정보다 사실에 집중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308호 강의실에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술혁신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식 수업이었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저는 노트북을 펼쳐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조금 시끄러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린자오청이라는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베이징 명문대 출신으로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이죠. 주변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리자 자연스레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린자오청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산업은 과장된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주변 학생들이 반박하려는 듯 했지만 그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발표처럼 한국 기술의 한계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향한 그의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삼성이 없으면 반도체가 없냐며 메모리 칩 하나로 기술 강국 타이틀을 달고 다닌다고 혹평했죠. 강의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의 말을 들으며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린자오청의 주장이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단 이 한 문장으로 강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고 린자오청도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보드 앞으로 걸어가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강의 계획에 없던 토론이었지만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드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집중했죠.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 대립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대 AI 서버의 80%가 한국의 HBM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간단한 서버 구조도를 그리며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위치를 표시했죠. 린자오청을 포함한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과 의문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GPT도, 지금 우리 수업을 녹화하는 시스템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의 가시성과 중요성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AI의 심장은 미국이지만 혈관은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유가 효과적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린자오청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비재잖아요. 그의 반박에 강의실이 다시 집중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의 힘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물밑에서 움직이는 빙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기반 기술이 없으면 화려한 최종 제품도 의미가 없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학 전공 학생들이 활발하게 질문을 던졌죠. 린자오청만이 팔짱을 낀 채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내심 호기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깊어졌고 강의실의 분위기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기술이 드러나지 않기에 더 강력하다는 제 말에 다수의 학생들이 공감했습니다. 가시적인 것보다 근본적인 것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첫 반격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기술과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자료를 펼쳤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기대감 넘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난 수업의 토론이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한 저는 프로젝터와 음향 시스템을 세팅하며 오늘의 수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마음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서울의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강의 수질이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그 정보가 시민들에게 즉시 제공되는 시스템이었죠. 화면에는 한강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들의 위치와
그 데이터가 시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특히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정부기관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실시간으로 자신이 있는 지역의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투명성이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정부의 책임감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죠. 정보기술이 어떻게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서울의 수질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재난경보 시스템, 전자정부 서비스까지 연결해 설명했죠. 특히 시민 안전과 관련된 재난경보 시스템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지금은 지진, 홍수, 산불 같은 자연재해부터 전염병 확산까지 모든 위험 상황이 국민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달되죠. 저는 실제 경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경보를 넘어 대피소 위치와 안전한 대피 경로까지 제공합니다. 기술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부터 세금 납부까지 거의 모든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 한국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시스템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기술은 결국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죠. 저는 전 세계 디지털 정부 지수 순위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온 유학생 나카무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제가 서울에서 갑자기 고열로 아팠는데 호텔 근처 병원에 갔더니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의사가 태블릿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카무라의 이야기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경험을 더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방전도 종이가 아니라 바로 약국 시스템으로 전송됐고 약국에서는 이미 약이 준비돼 있었어요. 약사가 약 복용법을 QR코드로 스캔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죠. 이어 독일에서 온 학생 한스도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있었는데 새벽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길거리 곳곳에 있는 CCTV와 긴급 호출 버튼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영무원에게 말하니 실시간 추적 시스템으로 찾아주더라고요. 30분 만에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경험이 제 강의를 뒷받침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론적 설명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생생한 증언들이었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자신들의 경험이나 들은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했고, 캐나다에서 온 마이클은 한국의 배달 앱 시스템의 효율성을 칭찬했습니다. 이제 강의실은 한국의 기술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으로 가득 찼습니다. 린자 오청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건 IT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정부 서비스 아닌가요? 그의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야. 기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첨단 기술이 실험실이나 공장에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기술이 어떻게 일상생활과 융합되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야. 저는 일어서서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린자 오청의 질문은 매우 중요해.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야. 기술은 단순한 도구일까? 아니면 사회 시스템의 일부일까? 칠판에 두 개의 원을, 그리고 하나는 기술, 다른 하나는 사회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두 원이 겹치는 부분을 표시했죠. 한국이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이 교차점이야. 기술과 사회가 서로를 강화하는 지점. 정부 서비스, 의료, 교통, 안전, 환경 보호 마이너스 이 모든 영역에서 기술이 사회와 융합되어 있어. 그게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야. 저의 설명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자 오청도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기술과 사회 시스템의 융합이 어떻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특히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의 첨단 역학조사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과 사회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온 결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예요.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학생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술과 삶의 질의 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은 듯했죠. 그날의 수업은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삶의 질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지식 전달을 넘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순간 말이죠. 토론이 길어질수록 린자 오청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공격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점점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다른 학생들은 오히려 더 차분해지며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마치 물의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강의실의 지적 에너지가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술 정책 수업은 어느새 한국의 기술 시스템에 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변모했죠. 오늘도 학생들은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노트북을 펼쳐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작은 그룹을 이루어 한국의 기술 인프라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린자 오청의 발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의 감정적인 반응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죠.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감정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린자 오청은 여전히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분명 놀랍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린자 오청이 질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감지됐습니다. 이전의 자신감 넘치는 어조와는 달랐죠. 저는 이런 비판적 질문이 오히려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모든 기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죠.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와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칠판에 프라이버시 vs 이피션시라고 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죠. 저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슈를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온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몇몇 기업과 정부기관에 제재를 가한 사례도 있었고요.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마이클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 데이터를, 공공정책을 전공하는 아이샤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린자 오청은 점점 더 고립되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혼란과 좌절감이 읽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토론을 이어가는 반면 린자 오청의 반박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죠. 그래도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력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따라가는 수준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사회 시스템과 통합하느냐 아닐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린자 오청의 도발적인 주장에 흥미를 보이던 학생들이 이제는 더 깊은 이해와 객관적 분석을 추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보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그 논문 어디서 봤어요? 자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소피아도 한국의 스마트시티 설계 자료를 찾고 있다고 했죠.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 깨어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죠. 다음 수업 전까지 모든 자료를 온라인 강의실에 올려놓을게요.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 이메일 주세요. 저는 학생들의 눈빛이 수업을 거듭할수록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진지한 탐구와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빛이었죠. 특히 공학 정책, 경영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저희 정책 동아리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 관한 세미나를 열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정책 석사과정에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강의실을 넘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는 조용히 수업을 듣던 한국계 학생 김준호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 말없이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확신을 얻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였어요. 늦은 밤에 마포대교를 걷고 있었는데 실수로 난간 가까이 갔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김준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행히 다리에 설치된 감지 시스템이 이를 포착했고 구조대가 5분 만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리에 설치된 AI 카메라와 센서가 위험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시스템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실제 삶과 죽음의 문제로 화제가 바뀐 순간이었죠. 김준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웠어요. 응급실에서 즉시 치료를 받았고 저의 모든 의료 정보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외국인인 저를 위해 실시간 번역 서비스까지 제공됐고요. 그 학생은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지를. 그것도 타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의 생명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이란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김준호의 증언은 강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린자 오청조차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 앞에서 모든 논쟁이 잠시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린자 오청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경쟁적인 태도가 아닌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술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해온 모든 기술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기술 발전을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나 국가 위상의 수단이 아닌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구해왔다는 점이죠. 학생들의 눈빛에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교육의 순간이었죠.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세계관이 조금씩 확장되는 순간, 단순한 국가 간 기술 경쟁을 넘어 기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김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줘서 고마워요. 그런 이야기가 때로는 어떤 논문보다 강력한 교육 효과를 가져옵니다. 김준호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듣다 보니 제 경험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수십 년간 구축된 시스템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의 수업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섰다고 느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관계, 국가 정책과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눈빛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한 날이었습니다. 도전에서 호기심으로, 경쟁에서 이해로 변해가는 그 눈빛들이 교육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저는 강의실 벽에 한 장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앞에 세워진 커피차의 모습이었죠.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커피트럭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라고 요청했죠. 한 명씩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지지, 공동체의 힘, 교육에 대한 헌신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한국 사회의 특별한 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닌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죠. 어려운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커피차를 마련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그것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시민력과 자발적 위기 대응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뛰어드는 시민들, 헌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문화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술과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내는지 설명했죠. 린자 오청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건 그냥 감성팔이잖아요. 그가 외쳤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았죠. 누구도 즉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강의실을 채웠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성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 아닐까요? 제 조용한 질문에 린자 오청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저는 기술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이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수업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호기심과 진지함이 가득한 눈빛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다뤘던 내용을 종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기술과 태도, 한국의 사례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학도들은 기술의 물리적 측면을, 정책 전공 학생들은 사회적 맥락을, 경영학도들은 혁신의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오가며 강의실은 지적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몇 주 동안의 수업을 통해 한국의 사례를 깊이 연구한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연자원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었죠. 하지만 7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화면을 넘겨 다양한 한국의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위기 대응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체계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죠. 세월호 사건 이후 재구성된 재난안전망, 전국민 재난문자 시스템, 지진 감지 네트워크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특징은 기술 자체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태도에 있습니다. 복잡한 관료주의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접근법이죠. 다음으로 물류 시스템을 예로 들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단순한 배송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류혁명이죠. 스크린에 쿠팡의 물류센터 내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AI 기반 재고 관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쿠팡은 기존의 물류 시스템에 도전했습니다. 왜 당일 배송이 불가능한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전국 곳곳에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배송 프로세스를 재설계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디지털 행정망으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정책학을 전공하는 라이언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설계가 아닐까요? 관료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필요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요. 정확합니다. 저는 그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망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주요 생애주기별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기술적 성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태도입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앱 서비스들을 소개했습니다. 대중교통 정보 앱,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 민원 처리 플랫폼 등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설명했죠. 기술은 모든 나라가 구입하고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사회의 태도와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인간 중심의 기술 활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며 계속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살펴볼까요?
서울의 버스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 교통량에 따른 노선 최적화, 통합 결제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스크린에 서울의 버스 정보 시스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노선을 재구성했습니다. 기술보다 사용자의 경험을 우선시한 것이죠.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접근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죠.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마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구 중인데 가장 인상적인 점은 기술과 인프라의 통합이었어요.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있죠. 이런 통합적 접근이 가능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 통합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마이너스 정부, 민간 버스 회사, 지하철 공사, 택시 업계 마이너스 간의 협력이 필요했죠. 이것은 기술보다 협력의 태도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모두 설명하려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빠른 디지털화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겨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태도입니다. 교육의 순간에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단순히 한국을 찬양하기보다는 그 사례에서 배울 점과 개선할 점을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린자오청이 수업 내내 침묵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질문도 반박도 없었죠. 대신 그는 집중해서 노트를 필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의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 명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태도의 전환입니다. 저는 마무리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룬 성취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태도 변화에서 비롯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태도 사람, 중심의 시스템 설계,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문화가 그 핵심이었죠. 저는 스크린을 끄고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기술 정책을 설계하고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여기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여러분의 나라와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목적과 가치로 활용하느냐는 점입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학생들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몇몇은 자신의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의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은 지적 호기심과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날 무렵 린자오청이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고민,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깨달음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수업이 끝나자 서둘러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국 동부 출신의 제임스였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오늘 수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기술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임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반은 이룬 겁니다. 기술은 계속 변하지만 사람을 중심에 두는 태도는 언제나 가치 있을 테니까요. 강의실을 정리하며 저는 오늘 수업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기술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항상 감성, 즉 인간다움이 있다고 말이죠. 학생들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기술 철학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교육자로서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저는 오늘의 수업이 특별했다고 느꼈습니다. 감성이 단순한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임을 설명했습니다. 린자오청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그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격적인 토론에서 진지한 성찰의 시간으로 변화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며 저는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문제를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문항으로 한국처럼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설계한 다른 나라를 제시하고 그 사례를 분석하라는 문제를 낼 것이라고 했죠. 학생들은 이미 각자의 답을 생각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중간고사 당일 예고한 대로 마지막 문항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답안을 작성했죠. 며칠 후 채점을 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린자 오청의 답안이었습니다. 그는 한 줄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몰랐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수업을 통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솔직하게 썼더군요. 그의 답안은 기술적인 분석보다 개인적인 성찰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의 답안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린자 오청은 그 변화를 솔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지적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간고사 결과를 발표하고 답안지를 나눠주는 날 학생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점수에 만족했고 몇몇은 피드백을 요청했죠. 린자 오청은 조용히 자신의 답안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과 함께 어떤 결심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변화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발적인 태도로 수업을 시작했던 학생이 이제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교수로서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